네, 알찬 소식만 모아서 전해드리는 한국경제 유튜브 취업 채널 자판기. 오늘은요, 삼성동 코엑스의 글로벌 일자리 대전을 찾아왔습니다. 이곳이야말로요, 해외 취업에 관한 알짜배기 정보들이 가득한 곳인데요. 오늘은 도쿄와 뉴욕 무역관님들 만나서 해외 취업에 대해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무역관님들 한번 인사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무역관에서 우리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는 박준석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같이 코트라 도쿄무역관에서 해외 취업 지원 사업하고 있는 김승호 과장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일본과 미국 취업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다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도쿄 김승호 무역관님께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내년에 도쿄 올림픽이 열리다 보니까 또 이제 일본에서 한국인을 고용하고 싶어 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그런데 또 이제 올림픽 이후에도 이런 추세가 계속 될지가 궁금하거든요. 분야별로 조금 상이할 것 같기는 한데요. 이제 IT 분야의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한국인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은 부분이기도 하고, 지금 국가의 정책적으로도 IT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AI나 IoT 이런 부분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는 지속적으로 채용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건설업 같은 경우는 이제 올림픽 수요가 지금 특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제 조금 사그러드는 느낌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조업이나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수요는 있을 거라고 전망이 됩니다. 일본이 요즘에 외국인 취업이 활황이라고 들었는데, 미국도 지금 사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후 아주 경기가 호황을 맞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달 미국의 실업률이 3.6%로 기록이 되면서 1969년 이래로 최저 실업률이라고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이 이렇게 경기가 좋고 일자리가 많이 늘었는데, 이것이 정말 외국인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미국 경기는 지금 노동시장은 말씀 주신 대로 완전 고용 상태이고요. 지금 69년 이후로 지금 최저의 실업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실업률이 낮아진 근거 중에는 노동인구 유입이 좀 줄어든 이유도 있어요. 근데 그 노동인구 유입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해외 외국인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실업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자국민 중심으로 채용을 하고 자국 산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조금 지금 외국인들에게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실업률을 조사라는 게 3.6%가 자국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실업률인가요? 노동시장에 나와 있는 그 노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구직을 하려는 사람들, 예를 들면 유학생들이라도 구직할 수 있는 합법적인 신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까지도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지금 알아보니까 일본에서는 굉장히 한국인의 취업이 유망한데 또 미국에서는 조금 어려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서요. 기업들이 인재 부족으로 인해서 수시 채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제 일본의 그 경단련에 가입되어 있는 기업들 경우에는 이제 해외 취업 룰을 경단련에서 정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2021년 취업 대상자까지가 이제 운영이 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취업 구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직 그 룰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공채가 아닌 수시 채용이나 이제 직종별 채용들이 최근에 조금씩 생기고 있는데요. 이런 채용들은 이제 일반적인 공채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오늘같이 이렇게 일자리 대전에 온 기업들은 수시 채용을 통해서 인재를 채용하는 건가요? 이제 외국인 채용의 경우는 이제 별도의 TO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움직이는 기업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인재 시장이라는 부분이 이게 룰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는 그 시기에 맞춰서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면접을 하는 최적의 시기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후로 미국 자국민에 대한 일자리는 많이 늘었는데 외국인은 여전히
아메리칸 퍼스트로 인해 가지고 여전히 일자리가 없다, 줄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비자를 발급받기가 취업 비자를 받아서 와야 되는데 그 비자를 받기가 만들기 어렵게 만든 상황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오기가 힘든 구조가 되고 가고 있긴 합니다. 네. 그럼 이 상황에서 만약에 한국인들이 미국에 취업을 하려면은 답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은 등간에 뭐 어떤 팁이나 이런 쪽은 아직도 미국에서 취업할 여지가 있다. 뭐 그러한 팁을 한번 주신다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네. 그 취업 비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H1B라는 비자가 있어서 이게 전문직 취업인데 이쪽을 하고 들어가려면은 아무래도 뭐 요구하는 상황들이나 네. 이런 것들을 지금 높여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어려운 게 맞고, 그리고 이 전문직 취업은 추첨 제도예요. 뭐 한국식으로 말해서 스펙이 좋고 뭐 어떠면 어느 정도면 될 수 있어 이런 거가 있으면은 그때 도전을 해보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추첨이니까 그냥 누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어려운 상황이 어려운 게 한 21만 명 정도가 지원을 하는데 누가 될지를 모르니까 기업 측에서는 아무래도 취업 비자 내주는 부분들을 꺼려하게 되고, 그 다음에 미국 기업들은 이 취업 비자를 내주면은 기업 실사가 나온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굳이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을 해야 될까라는 분위기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다고 해가지고서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희 뉴욕무역관에서 계속 취업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E2 비자라는 투자자 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미국의 지사를 가지고 있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비자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E2 비자라고 하는데요. 그런 비자로서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데리고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J1 비자라고 해가지고서 인턴으로 와서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비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자는 원칙적으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비자이긴 하지만 그곳에서 근무를 열심히 하고 인정을 받으신 분들이 회사에서 H1B를 아예 해줘가지고서 들어오가 되면, 추첨이 되면 다시 데리고 오는 방법까지도 강구해주는 회사들이 많아서, 어차피 한상 기업들은 한국인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니까 그 회사들을 중심으로 비자 스폰서를 해줄 수 있는 회사를 찾아서 하나 둘씩 밟아가는 것들은 방법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H1B라는 취업 비자 외에 다른 비자의 루트들을 좀 파악을 하고 그쪽 부분들을 틈새를 찾아봐는 미국 진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하면은 오늘 일자리 대전 여기에 오신 미국 기업이 22개로 알고 있는데 혹시 J1 비자나 E2 비자를 대부분 그러면 발급을 해주는 기업인 것일 것 같네요. 네, 지금은 여기에는 우선은 J1 비자로 먼저 우리 그 인턴이나 트레이니로 해서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오실 수 있는 비자로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이 J1 비자는 3개의 케이스가 있는데 그 케이스가 뭐 메디칼 쪽이라던가 그 다음에 그 정부 펀드가 들어갔다던가 아니면은 그 자국에서 보호하는 그런 어떤 직종들이 있대요. 그 리스트를 이제 국무성 사이트에 가면 다 있는데 그 직종 거기에 포함된 관련된 사람들은 무조건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2년 동안 거주를 하셔야 돼요. 이걸 우리는 본국 거주 조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본국 거주 조항이 웨이브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영사한테 신청을 하면. 그럴 경우에 그 웨이브를, 그러니까 면제를 받으신 거죠. 그런 분들은 미국에서 다른 비자로 이렇게 트랜스퍼를 하시는 케이스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신 그 기업분들은 그렇게 오퍼튜니티를, 기회를 좀 주시려고 하시는 회사들이 많이 있으시고, 실제적으로 J1으로 온 분을 이렇게 뭐 다른 비자나 이런 어떤 그 영구 거주할 수 있는 신분을 제공해줘서 여기에 인사 담당자로 오기까지 하는 회사도 지금 있습니다. 작년에는 구직자로 왔는데요. 올해는 뽑는 사람으로 왔어요. 그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도 비자 이야기를 했으니까 일본은 또 비자가 어떻게 되는지 또 궁금해요. 그런데 또 일본이 이제 인력난이 있다 보니까 정년도 연장하고 또 이제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도 완화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비자 발급이 또
주로 뭐 생산직, 현장직에서만 국한이 되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최근에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정 활동 비자라고 하는 것은 좀 생산직에 국한된 비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비자 발급의 간소화를 위해서 이제 일본에 있는 현지 유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비자를 변경을 하실 때에는 좀 더 제도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움직임이 지금 일본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정년이 70세로 늘어나는 경우는 이제 일본의 노동기준법에 근거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본인뿐만이 아니라 뭐 저희 한국인, 외국인도 다 포함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들어보면 일본이 훨씬 취업하기 좋은 시장인 것 같은데요. 또 미국 상황은 어떤지. 네. 아니 근데 아까 비자 발급 관련해가지고 우리 최유선 네. 아나운서의 친구가 미국에 이제 비자 발급을 하려는데 네. 한 500만 원이 들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한국인 같은 경우 어떻게 그렇게 비자 발급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이거 네. 힘들 것 같은데. 자, 우선은 잠깐 그 발급하는 J1 비자의 네. 경우이실 네, 맞아요. 거예요. J1 비자, 예. 네. 그 발급하는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제가? 예. 한번 말씀. 예, 그 과정이 J1 비자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인턴이나 트레이니로 해서 1년 반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구직자가 우리 아나운서님 친구분 네. 구직자가 나는 지금 뭐 방송 쪽을 전공했어. 그러면은 그래서 미국 쪽에 방송 쪽에 인턴을 해보고 싶어라고 했었을 때에 그러면 구인 기업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구인 기업을 가지고 있는 에이전시가 하나 미국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에이전시는 구직자를 모으겠죠. 네. 그러면은 구직자를 모아서 이 에이전시가 미국에 있는 에이전시랑 연계를 매치를 시켜서 그분이 결과적으로 가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가면 되는데 거기에 비자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 비자를 J1 비자라고 하고 그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끔 하는 서류가 DS2019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2019년도에 만났으니까 2019, 이 DS2019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 2019라는 서류를 받으면 그 서류를 가지고 대사관에 가셔가지고서 신청을 하시면 받은 비자가 J1 비자인 거예요. 네. 그러면은 국무성에서는요 DS2019라는 서류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스판서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또 별도 스판서들인 거예요. 근데 그 권한을 준 그 스판서들은 무료로 받아요, 국무성에서. 하지만 이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비용을 받고서 파는 거죠. 이슈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DS2019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에는요, 뭐 우리가 잘 아는 딜로이트, 뭐 얼마 전에 지금 제가 강연 나갔다 왔을 때 만난 학생은 보잉, 이런 데에서도 자기네들이 뭐 이와 어니스트형 이런 회사들이 자기 자체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인턴을 데리고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회사가 직접 데리고 오려고 뽑은 거니까. 그 외의 케이스들은 오겠다라는 사람을 연계해주고 그러면은 DS2019를 발행해주면서 그 스판서라는 기관이 한 3,000불 정도를 청구를 하세요. 그러고 거기다가 구직자를 모으는 에이전시는 서비스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거기서 또 1,000불 정도. 그 다음에 구인 기업을 연계해주는 기업 에이전시도 서비스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1,000불 정도. 그래서 스판서에서 서비스 비용 3,000불, 에이전시에서 1,000불, 에이전시에서 5,000불 정도가 네. 발생을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에이전시들이 이렇게 좀 관리를 잘 해주시고 하면은 그 서비스라는 게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이용을 하셔야 돼요. 네. 하지만 이제 그런 쪽들에서 좀 영리추구적인 모양으로 나가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요. 저희 코트라에서는 그 에이전시 1과 2의 역할을 담당을 하는 거죠. 스판서 비용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비자를 그쵸. 내줄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그쵸, 보니까. 그쵸. 하지만 코트라 각 무역관들은 미국에 있는 그 에이전시 1과 2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우리 청년들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적인 부담을 굉장히 줄여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정부에서 해외 취업을 할 경우에 정착 지원금이라는 사업이 또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최대 400만 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어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비자할 수 있는 비자하는 비용을 좀 도와 지원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트란 뉴욕 무역함 문을 좀 두드리면은 어떻게 길이 열릴 수 있겠네요, 비자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네. 5월 10일 날 60여 개 기업들을 자체적으로 발굴을 해서요. 네.
커리어 페어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업들은 주로 우리 청년들에게 그 스폰서를 해주려는 그런 어떤 그 의지가 있으신 기업들을 중심으로 선발을 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찾아오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 오기 전에 저는 또 우리 무역관 사업으로 지금 뭐 연대, 이대, 부산외대, 순천향대학교를 방문을 해서 개별적으로 지금 학생들을 만나고 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학생들하고 각 기업들을 연결해주는 일을 저희 뉴욕 무역관이나 LA 무역관들이 담당을 해서 바로 그냥 스폰서 기업에다가 요청을 하면은 그러면 그 비용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절감이 되면서 그래도 저희들이 발굴하면서 좀 어떤 기업인지를 검사를 하면서 발굴하니까 좀 더 안정적인 회사에 연계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리스트를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조금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각 해외에 진출하고자 취업하려면은 그 각 나라의 노동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니까 네. 거기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가 여지까지 교육 받아온 환경들이 좋은 학교를 들어가야 되고 좋은 직장에 먼저 들어가야지만 이게 풀린다라고 풀린다. 보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하지만 미국의 노동시장 같은 경우는 공채가 아니라 상시 채용 제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자리가 수시로 비고 수시로 떠난다라는 거죠. 해고와 이직이 수시로 일어난다는 건데 그럼 그 자리에서 사람을 뽑으려면 그 자리에 들어왔었을 때 그 업무를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제일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이냐? 미국 취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경력, 경험, 인턴십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왜? 회사는 그 사람을 뽑았었을 때 그 포지션이 돌아가게 해주면 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신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회사에 가셔서 우리는 이 표현을 스폰서를 해줄 수 있는 회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영주권 스판이라든지 네. 취업 비자 스판을 해주에 가셔서 근무를 하시되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그렇게 근무를 하면서도 내 경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경력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신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었을 때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으로 자신이 꿈꾸는 회사를 도전해 볼 수 있는 구조가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무역관에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실적 냈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장기적인 롱텀 프로젝트로 이런 어떤 스폰서를 해줄 수 있는 기업들을 주로 선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리스트를 보내드리겠지만 그 리스트에 보시면은 뭐 우리 진출 기업들도 많아요. 뭐 CJ니 뭐 NH 투자증권이든지 SK라든지 이런 큰 회사들도 있지만 미국의 알짜배기 중소회사들이 있어요. 네. 그런 회사들은 진출 기업은 스폰서를 안 해주는데 네. 그런 회사들은 스폰서를 해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다. 보고서 이거 뭐야? 내가 모르는 기업이네? 하고 버릴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내 신분에 안정적으로 채워주고 경력도 쌓아갈 수 있는 회사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고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폰서 기업이라는 게 어쩌면은 디딤돌 역할을 하는 거네요. 미국에 안착하기 위한. 그거를 이제 기업 입장에서 그 말을 들으면 기분 안 기분 좋으실 거예요. 나쁘죠. 기분 나쁘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이라기보다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노동시장 자체가 이직이 쉽고 해고가 쉽기 때문에 뭐 2, 3년, 3, 4년 근무하다 이직하는 거에 대해서 네. 그렇게 크게 소문이 생각하지는 되지 않는 않은 거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근데 뭐 1년 만에 나갔다 이러면 조금 생각할 수 있겠지만 비자 문제를 전반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그 정도의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조금 조급하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그런 데에서 시큐어하면서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경력을 같이 쌓아가서 저희 미국 시장에서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 네. 것이 좋지 않을까. 이게 지금 여지까지 취업 지도를 해오면서 느낀 바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뉴욕 취업에 대해서 아주 깊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취업 시장이 나라별로 특성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안에서 이제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본 취업을 위해서는
물론 언어도 중요하겠지만 또 일본 취업의 특성상 필요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일본의 채용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공채를 얘기를 할 때는 이제 본인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잠재력 채용을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공계를 불문하고 본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그 고난을 어떻게 넘어갔는지, 그래서 그것을 이 회사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 건지를 보여주는 그런 본인의 잠재력, 그런 것을 보여주는 채용이 진행되고 있고요. 사실 한국에서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아까 이제 뭐 스펙이나 경험 이런 걸 얘기를 하셨지만은 일본에서는 사실 그런 거는 중요하게 생각은 하지는 않고요. 이제 이 사람이 우리 회사와 맞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내가 이 회사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를 보여주는 게 채용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공계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지는 않지만은 이제 아무래도 본인의 전공 분야에 뭐 논문을 뭘 썼다든지 어떤 연구를 했다든지 이제 일본 이과 같은 경우는 뭐 문과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게 세미나르라고 하는 그런 연구실에 소속이 돼서 대학원생처럼 좀 이제 공동으로 연구를 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학별로 이제 거기에서 어떤 공부를 했는지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공계분들이 한국인 이공계분들이 준비를 하실 때는 본인이 논문을 어떤 거 쓰셨는지 이제 그것을 타겟으로 그 기업을 선택을 해서 노리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도 어떻게 우리 기업과 잘 오래 갈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것 같고, 미국도 물론 같이 오래 가면 좋겠지만 일본에 비해서는 좀 더 이직이 자유로운 환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어서 일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또 이제 일본 기업들이 워낙 한국인을 채용하고 싶어 하는 그런 지금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한국인 입장에서는 어디가 좋은 기업인지 그렇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또 이제 무역관님께서 좋은 기업을 고르는 팁 같은 걸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은 뭐 당연히 상장 기업이면 당연히 좋은 기업이니까 그런 부분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다만 이제 좋은 기업, 뭐 알짜배기 기업 중에 중소기업도 있고 중견기업도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을 고르는 기준 중에 하나는 이제 신문 기사가 얼마나 나왔느냐도 당연히 중요하게 될 것 같고요. 복리후생이 어떤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처음에 채용이 되시면은 대기업이고 소기업이고 불문하고 뭐 실수령이 20만 엔, 뭐 한국 돈으로 2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뭐 대기업도 그렇게 높지 않고 중소기업도 낮지 않은 그런 급여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되게 상이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주택 그 월세에 대한 보조라든지 다른 복리후생 교통비가 더 많이 지원이 된다든지 휴가가 또 더 많이 나온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기업을 볼 때 특히 일본인들이 취업 활동을 가장 많이 보는 그 사계보라는 책이 있습니다. 4개고요. 네. 이제 기업에 대한 정보가 실려 있는 책자인데 이제 되게 조금 중소기업이지만은 우량한 기업들 정보들이 다 실려 있고 그 뭐 초봉이 얼마고 뭐 기업 매출이 얼마였는지 정도의 정보가 실려 있기 때문에 그 책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책으로만 발간이 되나요? 제가 온라인으로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는데 책으로만 나오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4개고를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계보가 무슨 말이죠? 사계절에 대한 사계. 사계절. 보도할 때 보자. 사계절을 보도한다. 네. 그래서 계절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책자는. 또 이제 뭐 그냥 단순히 계절별로 나오기도 하고 뭐 여성에게 좋은 기업이라든지 뭐 중소기업 편이라든지 이렇게 편별로도 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온라인보다는 책자로 이렇게 주로 많이 보급이 아직 되는 아날로그적인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 나라다 보니까는 책에 대한 수요도 되게 많은 편이고요. 책으로 보는 걸 또 선호를 하기도 하고요, 일본 사람들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일본 취업에서도 성공한 사례들도 좀 궁금한데요. 이제 무역관으로 일하면서 또 일본 취업의 성공적인 케이스를 좀 소개해 주신다면? 성공적인 케이스가 사실 일본에서는 취업하신 분들이 워낙 많고 정착하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저희가 일일이 다 얘기를 해드리기는 좀 어렵기는 한데요. 이제 IT 계열에서 한 분이 이제 맨 처음에는 파견직으로 일본에서 한국에서는 이제 파견직이라는 게 좀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IT 업종에서는 파견을 나가는 게 되게 당연시되는 직종이기도 하다 보니까는 이제 처음에는 IT 파견직을 들어가셨다가
이제 뭐 다 아시는 아마존이라든지 락텐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캐리어 패스를 쌓아가시면서 IT에서도 본인의 경력과 이제 패스를 쌓아가시면 파견직으로 들어가서도 처음 시작은 파견직이었지만 점점 좋은 회사로 대기업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는 점 오늘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렇게 성공적인 이직 케이스가 가능해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특히 또 이제 창업도 꽤나 활발하게 스타트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제 뭐 IT에 국한되지는 않은 얘기인데요. 이제 뭐 어디 기업에서 경험을 한 3, 4년 정도, 5년 정도 쌓고 나와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 되게 많이 있고 저희도 커뮤니티를 조금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근데 일본 취업 같은 경우 가령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그 문송합니다 해서 문과 출신들이 취업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일본에서도 IT 쪽에 그 다음에 글로벌한 인재를 또 뽑겠다고 하는데 가령 한국의 문과 출신들이 일본으로 취업을 하려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죠? 한국의 문과 출신들이 일본에 네. 취업을 할 경우 이제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공계가 우대를 받는 사회인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제 네. 이공계들은 뭐 어느 정도 빨리 받고 입사를 하게 되고 그런 상황인데 문과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일 노리기 쉬운 건 사실 IT 직종인 것 같아요. 사실 일본에서는 IT 직종 뽑을 때 문과 사람들도 뽑거든요. 예. 근데 다만 문제는 비자를 발급받을 때 예. 문제가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비자를 발급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맨 처음에 만약에 이런 일본으로 가고 싶은데 조금 자신이 없다거나 뭐 IT 쪽으로 조금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을 따시거나 이제 국비 지원 프로그램들 이제 저희 K무브 스쿨 쪽에서도 IT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찾아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따시면서 취업 활동을 하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미국도 이렇게 한국인으로서 성공한 유학생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한국에서 이렇게 살아온 친구들이 미국에 있는 기업에 이렇게 성공한 케이스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거 성공 케이스를 좀 말씀드릴 때 미국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비자가 제일 어려우니까 비자를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취업이 되려면은 수시 채용, 상시 채용 제도다 보니 경력이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인턴십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자기가 뭐 학벌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를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세 번째가 그러면은 그 포지션이 비었었을 때에 그거를 누군가가 추천을 해줄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예요. 네. 이건 직원 추천 제도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건 청탁의 개념이지만 미국에서는 능력의 개념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트워킹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에서는 취업할 경우에. 왜냐? 3억이라는 인구가 있고 전 세계의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누군지 스크린이 안 되는 상황인데 거기서 누군가가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아는데 일을 해봤더니 잘 하더라 라고 인터널에서 얘기해 주는 것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그런 것들을 장려하는데요. 만약에 자기가 직원이 추천한 사람이 최종 채용이 되면은 인센티브를 줘요. 그래서 권장을 하는 거죠. 좋은 사람을 추천을 하는 것들을 권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확보하겠다라는 측면인데 결과적으로 미국 취업에서는 비자, 경력, 인턴십 그리고 네트워킹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공 케이스 중에 이 네트워킹을 이용해 가지고서 취업이 잘 된 케이스가 있고 저희가 지원을 해준 케이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저희 뉴욕무역관에서는 커리어 프랩스쿨이라고 해서 이력서, 인터뷰 보는 법 그리고 각 분야별로 뭐 금융이면은 JP 모건 스탠리, 그다음에 뭐 IT 쪽이라면 IBM,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회사에 계신 분들을 불러서 모셔서 모의 면접을 진행을 하고요. 그거에서 패스한 친구들은 저희 커리어 페어에다가 1차 인터뷰를 넣어줘요. 회사들에다가. 근데 어떤 친구가 한 명 있었냐면은 어떤 금융권 회사에 지원을 했는데 떨어진 친구예요. 근데 제가 그 상황은 몰랐었고
이력서를 받아서 그 금융회사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얘기가 와서 그 친구의 이력서를 전달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이 친구는 저희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력서를 1차를 서류 통과가 안 됐습니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인사 담당자분께 한번 만나보세요. 왜냐면은 이 친구가 경험한 것들이 저는 이 회사에 맞다고 봅니다. 라고 해서 그 회사에 들어갔어요. 네트워킹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쓰레기통에 빠진 이력서까지도 끄집어가지고서 다시 들어갈 수가 있는 게 네트워킹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뭐 금융이나 이런 쪽들 들어가기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 금융사에 들어가서 1년 근무를 하면서 경력을 쌓고요. 그리고서 그걸 가지고 다른 금융사로 이직을 했고요. 그 이직을 하는 과정도 저희가 좀 지원을 해줬고, 네. 그 과정에서 이직한 회사에서는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E2 비자, 그걸로 비자 스폰을 해주면서 영주권 지원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다가 회사에서 자격 요건으로 건 게 영주권을 해줄 텐데, 네가 finna라는 그 우리 미국 한국의 금융감독원 같은 데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도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거래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따야 되거든요. 그거를 주관하는 사인데, 거기에 시험을 패스를 해주면은 너가 영주권을 해주겠다. 그럼 결국 다 좋은 거잖아요, 본인한테는. 그래서 시험을 지금 패스를 해서 주식을 갖다가 거래할 수 있는 일은까지 하고 영주권 스폰이 들어가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네, 네. 그 케이스를 보면은 저희는 지금 유학생으로 오고 한국에서 와서 아무것도 없던 상황에서 쓰레기통에 들어갔던 이력서를 끄집어내서 지금 거기까지 가게 해준 그 과정들을 하나 세세하게 저희가 다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케이스가 굉장히 인상에 많이 남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는 뉴욕 무역관의 헤드헌팅 역할을 하신 거네요. 미국에서 한국인 유학생을 위한. 우리 청년들의 헤드헌터사입니다. 근데 비용은 무료입니다. 네. 친구가 우리 박 과장님께 엄청 고마워할 것 같아요. 밥을 그러니까요. 사든가요? 밥은 김영란법 때문에 안 먹고요. 거기 뉴욕에서도 새해가 되던가 네. 뭐 부활절인다던가 이럴 때 이렇게 항상 연락이 와요. 건강하고 그런 네. 것들이 우리 국가에서 공기업이 진행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뿌듯한 일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 하나 더 가령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미국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비자 문제, 그다음에 그거는 뭐 별도라도 수시라든지 상시 채용으로 필요한 경력, 이것이 사실 한국에서 네. 가령 한국에서 뭐 어떤 인턴 경험을 했어요. 그것도 유효한가요? 네. 한국에서의 경험이라는 것들은요, 결과적으로 미국에서 볼 때에는 어느 회사에 있었었냐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그 직무 부분에 대해서 뭘 필요로 하는지를 아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직무에 대해서 뭘 그쵸. 필요한 그런 것들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대학들의 학점 4.0 만점에 3.9 맞아가지고 나온 친구하고 이게 수도권이라고 하지만 그 건에서 학점도 3.5 이상을 받았다고 치고 근데 필요로 하는 포지션에 대한 직무가 쫙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 사람 써요. 미국에서는요. 왜? 데리고 들어오면 내가 교육 안 시켜도 저 친구는 뭘 할지 아는 사람일 거라는 것들이 검증을 그런 식으로 보기 때문이죠. 그 예로 아까 이제 한국에서의 말씀하셨잖아요. 한국에서 공부한 토종으로 와가지고서 그렇게 한 사람이 있느냐. 저희 멘토 중에 한 분은 한국의 대학교를 나와가지고서 미국의 IBM사로 들어가가지고서 지금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실례로 여기 지금 기업의 인사 담당자로 오신 분도 작년에 구직자로 참가하셨다가 올해 인사 담당자로 와서 학생을 선발해 가는데 그분은 한국에서의 직장 경력이 2년 있으신 분이고 재원으로 와서 근무를 하는데 회사에서 이 친구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잡은 거죠.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로 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잡았다는 게 근데 H1B 비자를 H1B 비자를 스폰하는 일이나 어떤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 자기네들이 해줄 수 있는 모든 비자를 다 지원을 해준다라는 스폰은 거예요. 하지만은 추첨을 통해서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네. 그거를 시큐 해줄 수 있는 비자들 있잖아요. 또
다른 비자도 영주권이라든지 이원 비자라든지 이투 비자라든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도 그렇게까지 해줘요.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다 차려진 밥상 없더라고요. 자기가 가서 두들기고 열심히 회사에서 정말 내가 이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인정받으면 회사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지원해준다는 것들을 저희는 봐서 물론 이제 여기서 보실 때 민간 업체들은 뭐 그런 부분들보다는 어떻게든지 가서 보내는 게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네. 저희 코트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청년들의 어떤 그 미래나 이런 퓨처적인 부분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회사들을 중점으로 발굴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관계를 디벨롭 시키는 게 저희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 회사에서 이렇게 차근차근 밟아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해외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코트라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도쿄 무역관님도 계시고 뉴욕 무역관님도 계시지만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도쿄에서는 어떤 도움을 주시고 계신지. 일단은 저희는 유학생 경홀리데이로 나와 계신 현지 분들을 위해서 이제 반기에 한 번씩 멘토링 세미나를 진행을 하면서 커뮤니팅하는 시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정착해 계신 분들 그 멘토들을 소개도 시켜드리면서 이제 술도 조금씩 마셔가면서 커뮤니팅도 하시고 그 기업에 대한 정보, 업계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그 커뮤니팅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IT 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그 동종업계 혹은 타업계의 사람들과 얘기를 듣고 그거를 본인 걸로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오시면 무역관 직접 방문 오시면은 커피 드리면서 좀 상담도 해드리고. 아니 근데 커뮤니티라는 게 이제 오프라인도 있을 수 있지만 네. 온라인으로 그러면은 뭐 우리는 카톡방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무슨 카페를 같이 그런 식인가요? 이제 단톡방을 만드는 거는 조금 일본에서는 그런 단톡방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뭐 물론 있기는 한데요. 네. 근데 조금 개인 정보다 보니까 아이디를 공개한다거나 네, 네. 이런 거를 좀 꺼려하는 꺼려하니까.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카페가 지금 되게 활성화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네이버 카페 네, 네이버 카페. 카페인데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본인들이 취업하신 분들도 지금도 활동을 하시면서 코멘트 코멘트도 달아주시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오프라인으로도 이제 저희가 지원을 커뮤니티를 몇몇 군데 지원을 해드리면서 이제 밥도 좀씩 도시락 해드리면서 네. 그런 세미나를 개최를 하실 수 있도록 장소도 지원을 해드리고 밥 지원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지원을 많이 해드리고 미국도 그런가요? 저희는 이게 네이버를 많이 쓰질 않아요. 미국에서는. 네. 왜냐면은 해외에서 뭐 로그인 하려고 그러면 무슨 맞아요. 뭐 하고 뭐 힘들죠. 너무 어려워가지고 네. 저 같은 경우도 로그인이 안 될 때가 많아서 그래서 우리 페이스북을 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페이스북에 우리 자포지션 공고가 매주 월요일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행사 관련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도 그냥 라이크 눌러주시면 그 모든 정보들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고 뭐 저희는 블루바틀 커피로 모실게요. 아, 요즘 그렇게 핫하다는 블루보트. 그러니까 한국에 1호점이 생기는 일본도 블루버틀이 있습니다. 제가 선점했죠. 아니 근데 아까 그 추천 채용 미국 할 때 아까 세 가지 말씀하신 비자 그다음에 경력 세 번째는 추천 채용이라고 네트워킹, 네. 네트워킹이라고 하셨는데 네. 사실 네트워킹을 하려면은 그 이제 어떤 직장의 인턴이라든지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 상사를 알고 그와 관련된 맞습니다. 비즈니스와 관련된 그 사람들을 알게 되는 이러한 건데 그다음에 이제 그러려면은 사실 한국에서는 한국적인 문화는 그 사람의 어떤 인성적인 측면이 상당히 중요하게 평가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일은 조금 미숙하더라도 신입 사원이니까. 근데 미국은 어떤가요? 사람을 평가할 때 인성적인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인성을 중요시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 사람이 우리의 포지션에 일할 적합한 사람인가 그 부분만을 평가하는 건지 좀 그건 궁금하거든요. 저기 이 부분이 제가 그래서 저희 뉴욕 무역관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서베이를 한번 설문조사를 기업 대상으로 서베이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 업무라는 게 기업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업무라는 게
특별한 직종 아니 라이센스가 필요한 직종 아니고는 네.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특별한 지식이나 이런 네네. 부분들을 전문직이 요구하진 아니면? 그쵸 요구하진 않잖아요. 네, 네. 저기 미국에서는 뭐 회계 쪽조차도 이 어카운팅의 개념이 한국의 회계사의 개념까지도 안 필요한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회사에서 좀 태도적인 측면이랄까 그냥 그렇다고 뭐 무슨 막 야근을 계속하라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 근무 시간 내에 딱 주도적으로 자꾸 찾아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시킨 것만 하는 사람이 있고 시킨 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주도적으로 더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고용자 입장에서는 더 찾아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친구한테는 아무래도 마음이 더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왜냐면 사람 사는 데다 보니까 인지상정. 맞습니다. 그래서 네. 회사들도 그냥 이렇게 편하게 그렇게 같이 해주면서 아 우리 사람이 될 수 일본적인 그런 마인드가 있으면서도 같이 일을 해갈 수 있는 그런 태도적인 측면들 그렇지만은 업무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는 거는 그거는 베이스고요. 예, 그래서 뭐 엑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하게 쓰면서도 같이 회사에 어떻게든지 어떻게 컨트리뷰트 하려고 하는 공헌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을 더 선호하는 거는 어디에든지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네. 사실 어딜 가나 태도는 가장 기본 베이스고 또 어딜 가나 기본적으로 충실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한국에도 이제 현대자동차가 네. 올해부터 상시 채용 신입사원 부분에 있어서도 상시 채용을 한다고 하고 네. 최근에는 인턴까지도 상시로 뽑겠다, 네, 수시로 맞아요. 뽑겠다. 아마 이거는 아까 미국에서 수시 채용, 상시 채용을 이미 하고 있는 그러한 시스템인데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채용 규모도 그렇게 과거의 공채처럼 많이 대규모로 하지는 않게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앞으로 어떤 취업이나 진로를 할 때 어떠한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미국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어 하면은 한국 학생들도 앞으로 미국처럼 우리 채용 제도가 바뀌고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벤치마킹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 우선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네. 저는 우리 청년들이 뭐 참 어려운 청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시 채용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보면 경력이 많이 필요한 제도거든요. 근데 카페에 가서 아르바이트 하지 않으면은 생활이 어려운 청년들도 맞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 청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힘든 거 아는데 저희도 도울 수 있는 거 최대한 도울 테니까요. 여러분들 일하시면서도 꼭 이제는 상시 채용이나 이런 측면들이 됐었을 때는 경력적인 부분들을 잡으셔야 되니까 본인이 힘이 드시더라도 카페에서 일하시고 거기에서 시간을 조금 더 쪼개셔서 인스타 하는 그 시간에 먹방 찍는 그 시간을 좀 세이브해서 어떤 직무가 밖에 있는지 아웃에 있는지 찾아보시고 그리고 작은 부분들이라도 시간 발런티어라도 이런 쪽으로 자꾸 찾아서 거기에다가 발을 담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결국은 스펙이 아니거든요. 스펙이라는 거는 공채에서 1차 서류부터 서류를 통과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숫자가 필요한 것이지만 상시 채용에서는 1차 서류 패스가 아니라 이력서상으로 보여지고 그 이력서상에서 그 사람의 이야기가 보여졌을 때 인터뷰로 진행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인터뷰로 갈 수 있는 레주메 이력서를 쓰기 위해서는 그 안에 그 회사에서 관심이 가질 만한 이야기들이 채무지 경험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관심이라는 거는 학점 GPA 딱 한 줄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거창한 거가 아니더라도 그냥 진짜 이 직무 관련도에서 내가 이러한 일들을 힘겹게 해왔습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거 그런 측면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친구가 막 굉장히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준비를 했대요.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갔더니 그쪽에서 한국에서의 얘기예요. 면접을 보러 갔더니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셨으면은 뭐 취미 같은 것도 없겠네요. 이런 얘기를 묻더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취미가 있는데 그럼 어떤 거 하냐고 그랬더니 비올라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상황에서는 뭐 아르바이트하고 뭐 시간 뭐 아무것도 못했겠네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은 거기에서 시간을 잘 쪼개서 아르바이트에서 카페에서 돈 벌어가지고 사면서 또 그쪽 분야의 네트워킹이 돼서 기계를 악기를 빌리지 않는 상황에서 잘 할 수 있도록 가서 그렇게 했다는 시간을 내고 연주까지 한 케이스가 돼서 그 사람은 선발이 됐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조금 힘이 들겠지만 그래도 한번 조금 더 내가 하고 싶은 분야에 한번 발을 담궈 보고 도전해 보고 조금 더 힘을 내보는 거 그게 청년 때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도쿄 백범 무역관님도 김구 선생 같다. 도쿄 무역관님도 한마디 해주셔야죠. 네, 이제 또 취업 전선에 있는 청년들에게. 네. 이제 일본의 경우는 채용 시장 자체가 지금 뭐 이제 많이 변화가 될 좀 변혁기인 것 같아요. 이제 일본의 대기업들에서는 이제 그래서 인턴을 먼저 해서 우수한 인재를 먼저 확보를 하겠다는 움직임을 좀 보이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아까 뭐 그 미국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인턴이나 이런 경험들을 좀 적극적으로 쌓아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본인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런 거를 잘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까 미국 취업은 약간 적극적인 도전 정신, 그다음에 커리어를 쌓고, 네. 그다음에 좀 더 자기가 스스로 나서서 이렇게 하는 그런 스타일에 좀 맞는 것 같은데 오늘 나오신 분도 꼭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죠? 일본 같은 네. 경우도 나서서 하는 게 나쁘지 않아요. 네. 일본도 네. 이렇게 본인의 설명회 방문해주고 직접 와서 뭐 면담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더 선호를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자기네 기업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결국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시고 뭐 여유가 있으시면 일본에 직접 와서 면접을 보시는 게 그 기업한테도 조금 더 어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런 적극성도 뭐 물론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한 중요하게 생각한 게 일본인들의 좀 성격이긴 한데 협조가 잘 되는 거 이렇게 조화가 잘 되는 그런 부분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해서 뭐 이력서 작성이나 면접도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느낀 게 우리 김승호 과장님은 정말로 일본 스타일 어떤 협조 이런 스타일이고 우리 박 과장님은 또 이제 뭔가 미국 더 스타일. 진취적이시고. 그러니까 커트라에서 인사를 하실 때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좀 드네요. 네. 어떻게 보면 딱 인재상인 거죠. 미국 인재상, 일본 인재상. 네, 보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금 2019 글로벌 일자리 대전에서 이렇게 전문가들 만나봤는데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중요한 부분들, 포인트만 딱딱 집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취준생 분들도 이 해외 취업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괜찮으셨나요? 감사드립니다. 행사 잘 마치고 또 미국에 돌아가서 네. 또 우리 청년들 더 밑거름 될 수 있도록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자판기 오늘 해외 취업 전문가들과 함께 했습니다.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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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